네,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선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와 개표의 첫 테이프를 끄는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에서는 해리스 후보 3표, 트럼프 후보 3표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팽팽한 이번 대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선 투표 상황과 함께 선거 일정 그리고 앞으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치 앞도 모르는 미국 대선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앵커멘트를 통해서 전해드린 뉴햄프셔의 닥스빌 노치, 이곳에 지금 3대3 동률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사실 좀 이제 미국 선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좀 후진적인 제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바로 투표도 바로 지금 개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네, 그러니까 여섯 표거든요. 6표 있죠, 맞아요. 여섯 표가 사실 미국의 어떤 그 향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투표제도가 워낙 복잡하니까 저게 한 24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엘고 대통령이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을 더 높은데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했거든요. 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주별로 거의 독립된 나라 형태였던 그 선거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수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선거가 거의 뭐 전투적 양상으로 벌어지고 극단적인 증오의 정치로 가면서 이제 미국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초기에 지금 바로 개표된 이것도 그렇고 선거 직전의 조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맞출 수 없는, 어허. 맞춰도 그냥 운인 거지 그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 지금 그 표시가 차이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나날이 변하는 그 변동률은 제가 보기엔 그게 표심이 변한다기보다는 그 모집단 대상을 누구로 따르냐,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팽팽한 양상은 최근 한 열흘간은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6표 갖고 예. 아무것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아직까지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국에서 총 득표수를 1위를 하더라도 낙선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미국 선거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별로 선거를 해서 그 주에 선거인단을 뽑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11월 오늘 5일 날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중순에 가면 투표가 또 있어요. 이 선거인단들이 선거인단이. 형식적이지만 또 예.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 최대의 목표고 예. 물론 그 선거인단을 확보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선거인단들이 다른 사람이 투표해버리면 또 틀려버리거든요. 그런 적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득표율이 많아도 지느냐, 엘고 2000년 엘고 같은 경우 득표율이 더 많았고 이 트럼프 때도 힐러리가 그렇죠, 약간 맞아요. 득표율이 많았어요. 근데도 졌거든요. 왜냐하면 주별로 승자가 0.1%라도 더 앞서면 모든 선거인단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별로 선거인단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고 이제 전체 지금 나오는 대로 538명이거든요. 예. 그럼 과반을 잡으려면 이제 270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0대 268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한쪽이. 예. 그 270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이제 최대 선거인단이거든요. 50명이 넘는.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입니다. 뭐 정말로 태양이 꺼지지 않는 한 민주당 찍는 데고. 서롱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반면에 텍사스 같은데 여기도 선거인단이 많거든요. 거의 40명이 여기는 되죠. 여기는 또 이제 그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모두 분류하면 우리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나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러면 남는 몇 개 주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얘기되는 남부의 선벨트, 뭐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이다 하는 데가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이고 그렇죠. 북부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거든요. 이 7개가 결정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격전지가 펜실베니아입니다. 여기 19개 그렇죠. 그 선거구가 있거든요. 저기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기가 지금 펜실베니아가 거의 동률로 나와요. 동률로.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전에는 뭐 4승 2무 1패로 해리스가 앞서고 또 어제 결과로는 또 거꾸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승 2무 1패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표심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정도의 저는 후진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선거제도가. 아, 예. 근데 미국이니까 견디지 아마 후진국에서 저런 선거제도였으면은 정말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이고 예. 가장 낭비적이고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예. 이제 서글픈 건 뭐냐면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지난번에 선거 불복을 했었고 결과 그렇죠. 이번에도 선거 불복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천웅성이라는 거죠.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선진국인 미국에서 저격수까지 투표 개표장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의 주요 공공기관을 철조망으로 두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씁쓸한 현대 이 불확실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미국의 위상이고 그게 또 제가 보기엔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 지금 결국 과거에 한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거든요. 지금 한 25%거든요. 그게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게 사실은 미국의 지도력, 미국의 도덕적 위치도 사실은 이번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좀 씁쓸한 면이죠. 예, 뭐 선거인단 제도부터 해서 지금 뭐 미국의 상황까지 쭉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결과 불복의 가능성도 좀 있고 지금 또 워낙에 박빙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게 결과 발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공식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많잖아요. 그 사이에 되게 좀 헷갈리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이제 우편 투표를 과연 언제까지 받느냐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별로 0.5에서 1% 차이가 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하는 주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건 또 주별로 또 그렇죠. 법이 또 또, 다른 또 거군요.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물론 내일 오후 밤이면 윤곽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까지 최대 한 2주 정도까지 피말리는 양상이 계속 갈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특히 저기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는 이미 선거 소송까지 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2021년 1월이죠. 의사당 캐피톨 시티 사태가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었고 학습 효과가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처럼 혼란은 없겠지만 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뭐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뭐 외로운 늑대형이라든지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우발적인 혼돈 상황 이런 상황을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예, 뭐 대비를 하겠지만 좀 불안한 상황일 것 같기는 아주 합니다. 불안하죠 지금. 예. 예. 뭐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 막판까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 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승패가 달린 7개 경합주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모두 오차범위 내라서 예. 단 1%의 이 승부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역대 가장 초박빙 선거판이 벌어진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선거가 점차 양극화, 극단화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점이 많은 후보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도 사실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색깔하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 혼돈 속에서, 이 혼돈의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을 이끌 만한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양 후보 다 사실 집토끼와 산토끼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6월 말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 3% 앞섰어요. 근소하게 1, 2, 3%. 그러다 결정적으로 6월 말 TV 토론 때 정말로 이제 우리말로 거의 바닥까지 갔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옵니다. 바람이. 그렇죠. 예. 거센 바람이 불면서 이제 7월 중순에 총격, 피격 그렇죠. 사태, 예. 그다음에 공화당 전당대 컨벤션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시간이 올라가는데 이게 멈춘 게 이제 7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사퇴하고. 예.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 옵니다. 해리스.
해리스의 강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고 그 아버지가 자메이카니까 히스패닉이고 예. 또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2, 3%, 4, 5% 지던 게 거의 3, 4%를 앞서는 거의 돌풍입니다. 7, 8%를 뒤집었으니까 요게 약 한 달 가요. 근데 이게 좁혀지기 시작한 게 8월 말부터 이제 좁혀집니다. 왜냐? 해리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부통령이요?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내용이 없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부통령이 뭐 할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을 붙으면서 막판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위에 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최근 한 일주일 요 상황에서 이제 해리스 대통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집토끼 양쪽 다 한 40%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한 20%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미 다 마음은 굳혔다. 굳혔는데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 거지 그 열흘 내 캠페인 뭐 말실수 이게 저는 좌우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기정사실한 상태에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판 사법 리스크, 막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남자 이미지는 있지만 강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뭐 트럼프, 그다음에 유럽도 우경화거든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이 무솔리니 후에인 총리도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경제가 상황이 안 좋고 안보 위기가 오는 불안한 상황이 오면 국내적으로 보수 우경화합니다. 우경화하면서 스트롱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스트롱맨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여도 좋아, 나만 지켜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을 지킬 만한 강한 리더십.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제 질서, 민주주의, 네트워크, 도덕적 가치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내세우거든요.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거든요. 미국 오늘날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요 두 흐름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도덕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인 것 같지만 보면 약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시크릿 해리스 이런 게 뭐냐면은 같은 여성이고 또 같은 유색 인종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해관계를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지켜줄까? 이 의심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샤이 트럼프는 그래도 강한 남자여서 나를 지켜줄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쁜 데가 있는데 이 고민인 거죠, 이제 양쪽이. 그럼 각각의 그 아까 말씀하신 히든 해리스랑 샤이 트럼프 예.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예. 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때 2016년에는 완전히 틀렸고, 그렇죠. 그때는 네. 예. 그다음에 2020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7, 8% 앞서는 거 까보니까 3, 4%밖에 안 됐거든요. 그 두 번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여론기관들이 고민을 했더니 결국 답은 이제 샤이 트럼프였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을 찍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해 이러면은 눈총 받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험생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내 이해관계를 지키니까 난 실리를 택해야지 하고 찍지만 말로는 너 거기다 어떻게 찍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샤이 트럼프를 걸러낼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은 거의 정확할 가능성이 그러면 있어요.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 모두가 다 어느 정도 통합이 그러니까 수치가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런데 샤이 트럼프를 찾아내는 거는 지난 두 번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해리스는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지금 후보가 된 지 해리스 부통령은 한 8월, 9월, 10월, 11월 한 4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기관들이 벌써 뭐 10몇 년 동안 다뤄봤는데 10몇 년 동안. 근데 해리스의 이 히든 해리스는 이거는 이제 예측은 했지만 경험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히든 해리스를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를 찾아내는 건 했을 거고 예. 히든 해리스를 과연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그게 또 이제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 히든 해리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 뭐 이거를 좀 보는 예. 것도 있겠습니다. 이 요색 인종 여성 해리스 그리고 백인 남성 트럼프 정말 여러모로 극과 극인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정치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트럼프 근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 일기 예. 시기에 좀 거칠었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파격적인 뭐 독일에서 철군, 뭐 한국에서 철군한다, 방위 몰려달라, 파리 기회백 탈퇴 이렇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바이든 시기에 다 되돌려놨거든요. 그 회복 불가능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칠고 선정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니까 미국이 구조적으로 세계 질서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 회복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 재미를 못 봤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재선이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거친 행보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이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재선은 관심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예. 이런 예측도 있는데 저는 일개의 학습 효과를 이미 세계가 경험했고 트럼프 본인이나 미국은 대통령 본인도 중요하지만 스텝이 강합니다. 스텝이. 캐비닛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거친 행보를 할까? 어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국 우선주의, 동맹 경시, 그다음에 대중 봉쇄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거칠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은 어차피 둘 다 미국이거든요. 둘 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거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극단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네. 다만 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우리죠.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과연 일기처럼 파격적인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일기 때는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나 또 김정은을 만날 때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였거든요. 그걸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이제 재선에 부담도 없는데 그렇게 관심을 둘까?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예. 정치적 마케팅의 귀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활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 어허. 이제 보다 중요한 건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 공급,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금 거의 반협박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양쪽을 다 협박을 하면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은 해리스 대통령 당선 경우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4년 임기 끝나가는데 실무 접수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바이든의 이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그럼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그 정말로 전략적인 소위 전략적인 시즌2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방위 분담이나 예. 한미동맹 네트워크나 이런 경우에 흔들리면 좀 덜 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적 어떤 성향을 더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대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2기가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대중 압박이나 이런 것도 더 강화될 수 있겠죠. 한반도 문제 언급해 주셨으니 저희 바로 북한 문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ICBM 발사했고 닷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번 발사했습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거는 대미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리가. 이제 ICBM 화성 19형 쏜 거에 대해서 한미일이 B1B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군 훈련을 제주도 인근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죠. 거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발사했거든요. 예. 지금 저걸로 보여집니다. 저게 초대형 방사포거든요. 600mm. 저게 고도가 100km, 사거리가 400km면 정확히 저무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저기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이 대응으로 군인들이 일종의 전술핵 운용부대의 공격훈련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미 메시지는 이제 화성 19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이제 계산된 행보였다고 보여져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고농축 우라늄 공장, 제 농축 공장을 처음으로 보여줬죠. 그다음에 ICBM 공장을 또 처음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화성 19형을 쏜 거거든요. 요 세 가지는 대미 압박이면서 일정한 선은 안 넘었거든요. 핵실험이나 정상각도 발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판은 깨지 않으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거다. 결국 우리는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할 거니까 차기 행정부는 우리와 협상을 해야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절제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이번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전술적 차원의 대응이다. 그러니까는 이 핵행보, 전략핵행보, 예. 고농축 우라늄, ICBM 기지, 화성 19형은 미국을 향한 어떤 전략적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전술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군 만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북한군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연합훈련을 할 만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실제 투입된 전투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혼란이 있겠습니까? 혼란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북한군과 관련된 영상은 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인공기가 나온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브랴틴 신분증까지 갖춘 사람들이 인공기를 뭐 헬멧을 살고 인공기를 가지고 신분증을 다닌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일부 보도된 뭐 그 개고기 통조림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개고기란 말 안 써요. 단고기라고 쓰지. 그리고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이 있거든요. 그 용성 특수 식료 공장에서 만드는데. 예. 그거는 일종의 고급 선물용이에요. 보양식이에요. 선수촌에서나 먹거나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군인들이 가져간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26, 27일 처음 투입됐다. 교전했다. 예. 뭐 사망자가 발생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일에 그게 진짜라면 우크라이나가 그 신분을 확인했을 테고 그러면 그 신분을 공개하고 지금 인민군 파병의 증거로 냈을 텐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아니라 민간인 단체들이 저걸 떠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혹은 우크라이나군 심리전을 지원하는 민간인들의 영상일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도 소규모 교전도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된다면 지금 간대가 폭풍군단이 거의 맞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근데 폭풍군단은 다 휴대용 장비밖에 없어요. 소총, 그다음 RPG-7, 그다음 60mm 박격포. 60mm 박격포 산악행군하면서 본인이 들고 다니고 빼낭에다 포탄 몇 발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으로는 지금 전장에 단련된 우크라이나군 중화기 드론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정원 발표는 10월 8일 날 처음 갔는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전선에 투입되고 전투를 했다? 그럼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언제 투입될지. 그리고 만일에 투입된다면 단독 작전을 하든 아니면 러시아 편지에 편입되든 인민군은 막대한 피해,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루 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1,200명, 1,400명으로 추산되거든요. 전사하고 이 사상자 비율이 2대 1이에요. 그럼 1,200여도 하루에 400명씩 전사하거든요. 그러면 인민군 12,000명 해봐야 이 러시아군하고 혼재돼서 전투한다고 한 달도 못 견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병력이 전면전으로 지금 저 뭐 탱크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장갑차 부서지니까 이게 탱크 장갑차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저 평원에서는 탱크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거든요. 근데 인민군들은 다 휴대용 장비밖에 없거든요. 예. 야포 장갑차 전차가 없어요. 근데 저런 형태로 어떻게 전투를 할지가 여러 면에서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북한 문제까지 함께 다뤄봤고요. 미국 대선이 시작됐고 관련 이야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